오늘은 저희가 데이터 다루기 실전이라는 이제 소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세션 중에서는 세 번째 데이터 시각화 세션입니다. 데이터 다루기 실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전체 업무에 있어서 각 단계별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료원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출을 한 이후에 정제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고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차트라는 걸 만들고 이 차트들의 모음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해석이 같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추출, 정제, 분석, 시각화, 문서 작성 이 내용들을 저희가 오픈클래스의 커리큘럼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정제된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의 특수한 분석을 위해서 가공하고 변환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가공 변환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차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데이터 가공과 변환을 원래는 마지막 오픈클래스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각화와 관련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좀 많고 문서 작성법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조금 바꿨고요. 데이터 가공과 변환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좀 특별 주제 이런 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제가 지금 화면에 예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 브랜드별로 월 평균 한 사람의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결제를 하고 한 번 결제할 때 얼마나 결제를 하고 그리고 10,000명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유통 브랜드에서 1회 이상 월에 1회 이상 결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각의 브랜드가 유통 카테고리로 보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분류 데이터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 꽤 유용한 데이터예요. 이거를 보시면 CU와 GS25 이런 편의점이 인당 결제 빈도가 약 월에 한 4회는 조금 안 되고 3.3에서 한 3.7회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주 결제를 하는 대신에 객단가는 6,500원 정도 선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통 브랜드가 여러 개 이제 한꺼번에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보면서 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엑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 컨디셔널 포매팅 혹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중에서 컬러 스케일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컬럼별로 결제 빈도, 객단가, 결제 자수별로 각각 다른 색깔로 숫자가 높을수록 진한 색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흐린 색으로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먼저 인당 결제 빈도를 이제 살펴보면 색깔이 가장 진한 셀이 쿠팡, 그리고 그 다음이 GS25CU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쿠팡의 결제 빈도가 편의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객단가를 살펴보면 가장 진한 색이 나타나는 것은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에는 사람들이 한 번 가서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만 명당 결제자 수를 보면 CU나 GS25 같은 매장이 굉장히 많은 편의점이 많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쇼핑, 이베이 그리고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제자의 숫자 규모에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편의점 같은 매장들과 사실 이커머스가 거의 비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에서 보고 있는 컬럼이 3개거든요. 결제 빈도, 객단가, 결제자 수. 이 3개의 축을 차트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에는 인당 결제 빈도를 넣었고요. 세로축에는 객단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개의 변수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가면 매번 갈 때마다 큰 돈을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적게 가면 한 번 가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 브랜드의 지금 점들이 제가 표시를 해놓은 반비례 곡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면 쿠팡이 결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끝으로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결제 빈도는 쿠팡보다 훨씬 낮지만 한 번 갔을 때 약 7만 원에 가까운 좀 큰 돈을 쓰는 그런 매장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곡선상에 위치하지 않는 아웃라이어가 좀 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인데요. 코스트코를 보시면 사실 갭단가가 거의 11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빈도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도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2020년도 데이터이거든요.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아직 회원제를 메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을 때였고 코스트코는 회원이 돼야만 갈 수 있잖아요. 이 회원제의 힘을 얻어서 사실 한 번 갈 때 객단가가 높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일으키고 있는 매장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뒤에서 말씀드릴 힙맵이라고 하는데요. 색깔을 입혀서 각각의 디멘전 안에서의 높고 낮음을 좀 분석을 해봤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표시를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사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한 개 쓰는 사람, 두 개 쓰는 사람, 세 개 쓰는 사람 이렇게 사용하는 품목수별로 봤을 때 어떤 품목을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개만 쓸 때 어떤 제품의 가능성이 높은지, 두 개를 쓴다 그러면 그 제품 위에 어떤 제품을 또 사용하게 되는지 이렇게 화장대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용하게 되는 스킨케어 카테고리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떤 품목이 더 화장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어떤 색깔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을 때는 사실 하나하나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작업을 해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침투율이 60% 이상인 것을 진한 푸른색으로 30에서 59% 사이인 것을 중간 하늘색 그리고 30% 미만인 것을 연한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한 개일 때는 그 한 개가 스킨토너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금방 볼 수가 있고요. 두 개가 되면 스킨토너 외에 페이셜 클렌저를 같이 쓰게 되고 세 개가 되면 이 두 개 외에 크림 혹은 로션이나 에멀전을 쓰게 되는구나 라는 순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2개 정도를 쓰거든요. 저녁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평균은 6개를 쓴다고 할 때 그 6개가 구성되는 거는 스킨토너, 클렌저, 크림, 에센스, 로션, 마스크팩 정도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테이블 형태 위에다가 제가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전하는 컬러링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더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읽기 쉽게 만든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의 가독성을 더한다. 사실 모든 데이터는 숫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중요한 것들만 뽑아내거나 혹은 중요한 것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더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쉽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는 전부 색깔을 가지고 높고 낮음의 색깔을 입혀서 패턴을 찾기 쉽게 하는 방식을 쓰거나 혹은 XY축에다가 데이터를 뿌려가지고 관계를 좀 찾아보기 쉽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쉽게 하고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는 참 데이터 시각화에 쓸 수 있는 툴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좀 사용을 해보셨거나 혹은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툴들을 좀 가지고 와서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분포를 시켜봤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툴이냐 혹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법을 배워야 쓸 수 있는 툴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각화 툴 안에서도 분석 기능 중심으로 조금 더 이루어져 있느냐, 시각화 기능 중심으로 좀 더 이루어져 있느냐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거를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매우 대중적으로 아마 이 중에 하나를 안 쓰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쓰시고 있는 툴이고 그 중에서 엑셀이나 시트는 이제 분석을 중심으로 조금 더 기능이 발전된 툴이라면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가 시각화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웠을 때 쓸 수 있는 툴로는 파이썬이나 RStudio, 그리고 태블로나 가운데 쪽으로 제가 로커 스튜디오라는 걸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실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배우셔야 됩니다. 파이썬은 파이썬 코드 혹은 라이브러리 사용법 등을 조금 배우셔야 되고요. R도 R 신텍스를 좀 배우셔야 쓰실 수가 있죠. 하지만 굉장히 고급 분석, 머신러닝까지 포함하는 고급 분석을 쓰기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는 툴이고요. 태블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꽤 전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비해서는 시각화 기능이 조금 더 발달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루커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태블로와 굉장히 유사한데 아직 무료 플랜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툴이고요. 오픈 서베이에서도 자체적인 분석 시각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픈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중간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위치에서 분석과 시각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툴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좀 스펙트럼에다 배열을 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각화 툴,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 유형이나 데이터 연결 등의 고급 기능을 지원하는 툴,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는요, 이미 분석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최적화된 툴입니다. 이 분석된 정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꿔 말하면 데이터 그대로 시각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적으로 보여주는, 즉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 BI라고 하는 데이터 시각화 툴을 냈어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랑 파워 BI를 함께 이용을 하면 사실 기존의 파워포인트 시각화 기능에다가 파워 BI가 동적으로 데이터가 더 들어오거나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동적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까지를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발전을 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오늘 세션에 들어오신 분 중에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대학 시절부터 해서 많은 사용자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안정화가 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루커 스튜디오나 태블로는 저도 사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쓰다가 데이터를 더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시각화하고 하고 싶은 생각에 이 두 가지 툴들을 시도를 해봤고 이제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분석과 시각화를 동시에 해준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연결을 해서 중간에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시각화까지 연결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이 데이터에 추가가 되거나 데이터가 변경될 때 분석의 내용 자체도 시각화의 내용 자체도 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업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거나 공유하거나 혹은 내가 편집 권한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보기만 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쓰는 업무 툴 안에다가 이 리포트 자체를 인베드를 해서 다른 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웹 기반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제공받은 사람이 직접 사용자가 설정해서 필터를 설정해서 쓰거나 테이블을 다운로드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분석과 시각화를 한 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내가 단계를 좀 나눠서 작업을 해도 되느냐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판매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품 A가 서울 매장에서는 얼마가 팔리고 경기 매장에서는 얼마가 팔리고, 이게 데이터 혹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사실 저는 제품 A와 B의 판매량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싶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차트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워포인트에다가 이 데이터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컬럼 수가 8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원하는 차트를 얻으려면 먼저 이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A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 B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한 뒤에 이거를 다시 차트에다 넣어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루커 스튜디오나 태블로 같은 이제 시각화 툴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에서 시각화 결과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그룹의 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툴을 선택을 하실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특성인데요. 데이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지나치게 큰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운 분석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그다음에 매출과 같은 합산 연산을 하면 되는지, 사용자 데이터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거나 교집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 집합 연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인지, 동적인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툴이 달라지고요. 분석과 시각화 기능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느냐,
툴을 학습하는 시간은 당연히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학습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대상자, 이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되는 사람, 혹은 이걸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자주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지정한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만 할 수 있으면 되는지 등등의 작업 유형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의 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업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데이터 시각화 작업의 흐름은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시각화를 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컬러 등등을 이용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작업 흐름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내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확정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통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결과가 궁금해. 이럴 때 어떻게 나올까? 라는 질문 자체도 사실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서 내가 원래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만약에 가설이 맞았다고 하면 이때 했던 시각화의 결과를 좀 보완을 하고 강조하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때 이 첫 번째 분석 및 시각화를 할 때, 즉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각화를 할 때도 시각화 툴을 이용하게 되고 가설이 확인된 이후에 정말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교한 시각화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시각화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실제라는 제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를 선택하는 게 시각화 작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이 차트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처럼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이런 차트를 쓰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좀 소개를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차트 선택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안에서도 이번에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가 다음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유형에는 6가지가 있어요. 항목형, 순서형, 수치형, 문자, 위치, 날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날짜 유형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빼고 나머지 5가지의 변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분석 목적은 요약, 구성, 비교, 분포, 관계, 변화 이렇게 6개의 대표적인 분석 목적이 있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유형이 어떤 형태일 때 그리고 목적이 무엇일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실 문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는 간에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합쳐지고 수치로 표현이 되는 이런 그 변수들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혹은 변수의 지금 형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차트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변수가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요. 날짜는 오늘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목형, 순서형, 수치형. 왜냐하면 문자와 위치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항목형, 순서형, 수치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된 것은 그냥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항목의 의미, 예를 들어서 제품 A, B를 101, 102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사실 101과 102는 항목의 이제 구분은 되지만 사실 그 값의 크기나 순서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목형이라고 불리우고요. 어떤 경우에 만족도,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이라고 했을 때 순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1점보다는 5점을 주는 게 훨씬 더 만족도의 크기가 크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2점과 4점을 비교했을 때 2점 준 사람보다 4점 준 사람이 2배 만족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죠. 수치형.
값의 간격의 차이가 일정하거나 점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 무게 같은 것들, 혹은 돈의 단위 같은 것들이 성립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그런 일반적인 수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항목형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무선 이어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고 하면 전체 중에서 애플을 선택한 사람이 42.7%, 갤럭시 버즈를 선택한 사람이 19.9%라고 이렇게 아마 도넛형이나 파이 차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합치면 100%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서 메뉴 코드라는 걸 제가 좀 줬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에 음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코드화를 해서 정리했다고 하면 오늘 아침은 사실 밥 한 가지만 먹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먹기 때문에 합쳤을 때 100%가 훨씬 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고 아마도 이렇게 바형으로 표현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숫자들의 사이에 순서나 크기의 의미는 없지만 각각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자체는 숫자로 보관을 해서 용량을 키우지 않고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값을 따로 저장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형 데이터는 항목별 빈도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각화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도넛 차트라든지 막대형 차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수치 자체도 빈도나 비중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여기서 숫자들이 숫자의 순서 크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빈도나 비중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순서형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평소 술을 어느 정도 빈도로 마시나요? 라고 해서 거의 매일부터 3개월에 1회 미만까지 순서를 줬을 때는 이 각각의 숫자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사실 1이 훨씬 더 자주, 8이 훨씬 더 덜 자주라고 하는 이 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추천 의향을 물었을 때 0점부터 10점까지 줬다고 하면요. 5점과 10점 사이에 추천 의향이 2배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5점보다는 10점이 훨씬 더 높은 추천 의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순서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전체 빈도나 혹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렇게 많이 시각화를 하는데 항목형 변수랑 그냥 가장 크게 다른 점 하나는요. 자유롭게 정렬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여기서 만약에 정렬을 하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2, 3회가 가장 높게는 나타나겠지만 이 전체의 분포를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렬을 허용하지 않는, 반대로 말하면 정렬을 하시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그 만족도 점수라든지 NPS 점수를 이렇게 얻으신 다음에 평균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순서형 변수는 평균으로 요약해서 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이 점수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평균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서형 변수, 만족도나 NPS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다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평균을 보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점 만점으로 평균을, 그러니까 만족도를 물었다고 했을 때 각각을 비중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보려다 보니까 하나의 숫자만 뽑아서 보고 싶어서 평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점으로 봤다고 하면 긍정응답의 합계, 부정응답의 합계와 같은 수치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고 NPS 같은 경우는 방법론 상에서 추천 고객의 비중에서 비추천 고객의 비중을 뺀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형 예시가 많은데 금액,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20만 원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하루 평균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주세요. 120분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아기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3.5kg. 그 다음에 조명의 색온도, 형광등 같은 이런 주광색은 6000K,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의 단위가 있죠. 전구색 같은 거는 3000K 정도다. 이제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가 지정되는 이런 연속값을 가지는 것들을 수치형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속값이라는 의미는 사실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해서 쭉 해서 2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연속형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 평균 같은 수치를 당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가장 자주 나타난 값, 중앙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시기보다는 분포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게 꼭 중요하고 시각화를 해서 보실
때 가장 지금 의미 있게 보실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시인데요.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 최대 지불량 의향이 있는 가격이 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숫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숫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수,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인 사람의 수입니다. 이렇게 분포를 그려놓고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 있구나.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균이 같아도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지 않고 양쪽에 쌍봉형을 이룬다든가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어서 하나의 숫자만 봤을 때 전체를 파악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포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고 이때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의 유형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테라, 카스 이런 응답들이 좀 나오겠죠. 이걸 워드 클라우드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 아사히와 아사이가 지금 보시면 여기 아사이가 있고요. 아사히가 어디 있었을 텐데 약간의 오타 때문에 사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 데이터만 보면 그런 경우에 간단한 오타 교정을 이렇게 거치면 보통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뭐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에서 우리나라 맥주 카테고리에서는 카스가 가장 높은 탑 오브 마인드 약 40%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교정 혹은 정제를 거쳐서 텍스트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보는 방법들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넷플릭스 앱의 서비스 경험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담당자라면 어떤 것을 개선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넷플릭스에서 어떤 게 우선 개선되면 좋을까요? 의견을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응답을 주신 거. 흔히 요즘 VOC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사실 비슷한 유형이 리뷰에 남을 수도 있고요. 소셜에서 사람들이 요즘 넷플릭스 어때? 라고 하면서 언급한 것들을 끌어왔을 때도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가 아마 생길 겁니다. 저는 이제 설문으로 물었던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서술형으로 막 응답을 막 써주시죠. 예를 들어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이 쉬웠으면 좋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추천 영화는 이미 봤던 거나 재미없는 게 많아서 좀 실망스러워요. 즉 추천 기능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되는지, 다양한 컨텐츠, 가격,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됐구나라는 패턴을 좀 빨리 볼 수 있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이런 서술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맥락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검색 기능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락이 있는데 워드 클라우드만 가지고 그 맥락을 모두 파악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다른 방식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 제가 넣었었군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요약을 해주는 거죠. 아까 저 주관식 응답을 전부 다 읽고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요 영화 OTT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서비스 관련 조사에 AI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향후 이용량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선택을 하면 쭉 이제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사용성에 대해서는 49%가 4점을 줬고, 26.25%가 5점을 주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줍니다. 사실 이 파트는 중간에 저희가 사용성에 대한 평가 등 5점 척도로 물었던 거,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 5점 척도로 물었던 거, 이런 결과들을 지금 취합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려주냐면 조금 더 서술형으로 알려주네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즉 사용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콘텐츠 탐색은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줄 수가 있죠. 다른 질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까 보셨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AI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넷플릭스 앱 서비스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다양한 컨텐츠 추가. 아까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컨텐츠 나왔었죠. 그리고 검색 기능 개선. 이 두 가지가 집중되었다고 AI가 요약을 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금제 개선, 가격 개선에 대한 응답도 좀 있었고 이거 보니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줬고요. 프로필 관리 개선, 그 다음에 콘텐츠 추천 개선에 대한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해봤을 때 AI 특징은 조금 물을 때마다 다른 답들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검색 기능 개선, 그리고 가격이나 자막이나 음성 지원 개선, 신작 업데이트, 콘텐츠 다양성. 앞에서랑 꽤 유사하지만 아까 자막 및 음성 지원 개선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이 응답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추가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응답한 흔히 여러분들이 VOC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데이터들을 요약하거나 꼭 시각화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패턴을 읽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게요. 각 국가별 인구이고요. 제가 이렇게 세계 지도에다가 인구가 많을수록 진한 색으로, 인구가 적을수록 옅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지도라고 하는 차트 유형을 지원을 하고요.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지도에다가 데이터를 표현을 하려면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코드를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바꿔서 넣어줬어야 됐어요. 이게 ISO 3166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나 국가 안에서의 지역은 이런 코드로 표기하자라고 하는 국제 표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지도형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시각화 툴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AI 적용을 하면서 기능이 좋아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다시 해보니까 이제는 국가 이름을 이렇게 그냥 텍스트형으로 넣어도 이 국가 이름과 이 코드를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위치 데이터를 다루기가 좀 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코드를 두 자리로 표현하면 KR이고 세 자리로 표현하면 KOR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한국 안에 있는 지역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이제 지역을 표시를 하려면 KR11, KR26, KR27 등등등등과 같은 코드를 이용하면 한국 안에서의 도단위, 그다음에 특별 시도 단위 데이터까지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태블로나 루커 스튜디오에서 맵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 코드 사용법을 한 번쯤 찾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석 목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부분인데요. 요약. 정말 데이터가 많은데 한두 개의 값으로 요약해서 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00%를 구성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전체로 구성한 항목과 그 구성비를 알고 싶은 경우가 중요할 때가 있죠. 특히 점유율 이런 것들은 이 구성이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분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치형 변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포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비교를 하고자 할 때 두 가지 항목 간의 크기의 차이, 구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 사이에서의 관계, 아까 제가 객단가랑 결제 빈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차트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혹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변수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각각 사용하실 수 있는 차트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실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이제 이 차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차트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형태 중에 하나인 와플맵 혹은 아이콘 어레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요, 유가브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리포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계절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인데요. 그게 18에서 34세 사이, 35에서 54, 55세 이상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 34세 안에서는 봄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20%이고 여름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30%, 그래서 30%가 가장 높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35세에서 54는 더운 계절이 싫으신가 봅니다. 가을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55세 이상이 되면 봄을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른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방식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전체 미국의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 이렇게 비중으로 나눠서 보면 개가 조금 많다라는 거를 쉽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왼쪽을 아이콘 어레이라고 오른쪽을 와플맵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전체 100개의 어떤 도형, 그냥 점 혹은 네모칸 안에서 채워진 숫자들을 색깔로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치형 데이터를 요약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차트 유형은 스코어 카드나 게이지입니다. 제가 몇 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흔히 컨셉 평가 많이 받으시죠. 제가 5점 척도로 받은 거를 평균으로 보시기보다는 사실 긍정응당 합계, 부정응당 합계를 보시는 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평균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도 많이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773개의 컨셉을 평가를 했더니 선호도 평균이 얼마였고 필요도나 독특성, 구매 의향 평균이 얼마였는지를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 밑에 제가 시각화 테이블을 넣는다고 하면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선호도, 필요도, 독특성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게 아마 구성을 할 겁니다. 요약 파트를 보여드리려고 스코어 카드 예시로 가지고 온 거고요. 만약에 디자인이라는 걸 평가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의 방식인데 조금 더 이런 게이지 차트 유사한 그 차트를 이용을 해서 평균이 얼마나 항목별로 다른지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MPS 같은 경우는 최저 마이너스 100점에서 최대 100점 사이에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이지 형태로 현재 MPS 점수를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여주는 거는 너무 익숙하신 거라서 사실 제가 차트 형태를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선호하는 주류의 종류를 모르면 사실 뭐 한 5% 이상 응답된 거를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하면 꽤 항목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바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어떤 게 어떤 항목인지를 표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누적 바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응답률이 좀 낮은 것들은 기타로 합쳐가지고 조금 더 가독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스토그램 말씀드렸죠. 분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남프랑스의 에어비앤비의 1박당 가격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이 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유로에서 110유로 사이, 100유로 이상, 110유로 미만에 해당하는 방의 개수가 750개가 약간 안 되는 정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굉장히 높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70, 80, 90유로까지가 좀 높다가요. 아니 80유로까지거든요. 80에서 90유로는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90유로에서 100유로, 100유로가 되게 많다는 얘기겠죠. 100유로는 많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골이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낮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포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걸 6개를 여기다 그려봤습니다. 바이모달은 이렇게 낙타 등처럼 두 개의 쌍봉형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일반적인 분포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수치에서만 이렇게 피크를 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한 분포를 보이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확 피크가 생기는 경우 그건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노멀한 분포로 보이는 거, 한쪽으로 확 스큐가 된 거, 거의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바이모달일 때랑 노말일 때랑 사실은 평균은 같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숫자만 봤을 때는 전체의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렵지만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 바이모달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브르양 가격인데 바이모달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지불량이 낮은 세그먼트랑 지불량이 높은 세그먼트 두 개의 아주 이질적인 세그먼트가 존재한다는 뜻이라서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멀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랑은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옵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포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 형태를 활용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연속값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트의 형태로서 박스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형태가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어떤 예시를 가지고 온 거냐면요. 각각의 차량의 타입, 하이브리드카, SUV, 세단, 스포츠카, 트럭, 외건에서 그 제조사의 오리진이 아시아 제조사냐, 유럽 제조사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제조사냐에 따라서 차량 값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박스플롯에서는 보면 가운데 이렇게 몸통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쭉 바가 나타난 다음에 양 끝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런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유럽산 브랜드의 스포츠카는요. 일단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럽산 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되게 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끝이 각각 미니멈, 맥시멈을 나타내고요.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냐면 가운데 값이 이제 중간 값이고 그 중간 값을 둘러싸는 첫 번째 쿼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낮은 값으로부터 첫 번째 25%에 해당하는 값, 거기서부터 다시 중간값까지 25%에 해당하는 값, 50% 지점에서부터 75% 지점까지, 거기서 다시 100% 지점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4개의 블록으로 나눴을 때 이 가운데에 2개의 블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격의 범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평균값. 평균값이지만 사실 굉장히 분포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위에 하나의 값은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들과는 같이 분포한다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어떤 차량의 경우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배우신 분들은 박스플롯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러버스트하게 빠지는 정보 없이 연속값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차트의 형식을 많이 쓰시는데 조금 이제 해석해야 되는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하기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민 값을 같이 표현 안 한다거나 아웃라이어를 같이 표현하지 안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박스플롯도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쉬운 예시를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트들이 우리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차트의 유형인데, 그럴 때 이제 차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각적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냈던 웹툰 웹소설 트렌드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웹툰 감상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웹소설 감상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두 개의 바 차트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세로 막대 혹은 가로 막대라고 해서 똑같이 막대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컬럼 차트라고 표현을 하고 옆으로 나타난 걸 바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땐 사실 이걸 구분해서 검색을 하셔야 영문으로 된 차트에 대한 설명 자료나 예시가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좀 더 좋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각각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아이콘을 이렇게 보여줘서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많이 보고 웹소설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표현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는 각각을 지금 순위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제일 많이 보고 카카오 페이지 순, 그리고 웹소설의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순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웹툰은 사실은 굉장히 거의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서 보는 사람의 비중이 85.5%나 되고, 사실은 2순위, 3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에, 아직 웹소설은 조금 더 비등비등하게 1, 2, 3위가 웹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3강 구도에 가까운 그런 경쟁 구도로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두 개의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차트, 옆으로 된 이제 바차트를 사용하는 한 가지 용례를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2019년에 이제 당시에 막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있을 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럼 향후 12개월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늘리고 어떤 항목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일 것 같냐라고 이제 의향을, 어떤 태도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건데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명품 구입을 41%의 소비자는 감소할 거라고 했고 4%는 그래도 증가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하면, 이런 이제 페어드 바 차트라고 해요. 두 개를 이제 쌍으로 보여주는 바 차트를 그리고 감소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 증가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에서 감소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을 뺐습니다. 그럼 여기 갭이 나오죠. 그리고 전체 이제 정렬은 이 갭의 크기에 따라서 했어요. 그럼 이제 세 개의 블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갭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증가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보다는 감소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은, 그래서 즉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식, 패션, 뭐 자동차, 명품, 어떻게 보면 사는데 아주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감소하겠다라는 영향을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요 갭이 플러스인 경우, 즉 증가할 거야 라는 응답이 감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좀 보면, 교육비, 공과금, 식료품 구매, 병원, 이건 정말 안 쓰면 안 되는 필수적인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소만 보여주고 싶으면 감소 기준을 정렬할 수도 있고, 증가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뺀 넷의 개념, 어떻게 보면 NPS랑 똑같죠.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드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클러스터드 컬럼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클러스터드 컬럼 차트를 많이 쓰실 텐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클러스터드 컬럼 차트는 요 컬럼의 개수가 한 번에 3개 이상 보여지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2개나 혹은 3개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게끔 할 때만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 요건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1년 전 대비 쇼핑이나 모임, 동호회 활동 등 집 밖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쓴다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과 비동의를 한 사람의 비율을 소득별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비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2019년이면 코로나 직전이고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는 집 안에서 시간을 더 많이 집 밖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집 안에서 더 많이 쓴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는 뜻인데, 월 8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만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더 있는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 시간을 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비동의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어요. 이 얘기인 즉슨 사실 얼마나 소득에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 밖에서의 활동에 지불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강조를 한 예시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연령대별로 결국 이 문장에 대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을 비교해보고 싶다고 하면 전체 20대 전체의 응답을 동의, 보통, 비동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20대가 연령대가 이제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구나.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집콕하는 경우가 더 연령대 낮을수록 높다라는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스택트 컬럼 차트를 써서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다. 비교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사실 파이 차트나 혹은 이렇게 반원형 차트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차트의 예시도 있어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하는 차트이긴 합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각 나라별 GDP의 구성을 농업,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차트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나라의 GDP의 크기를 파이 차트의 크기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의 GDP,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독일 정도까지가 사실 GDP가 좀 크고 이 밑에 국가들은 비교 단계가 너무 작다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이 국가들로 내려가면 그 안에서의 GDP의 이런 항목별 구성이 어떤지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게 GDP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목적이었다고 하면 파이 차트보다는 사실은 바 차트 같은 걸 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운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차트를 여러 개 이렇게 쓰거나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패턴을 좀 비교하기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조심해서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순서형 데이터나 수치형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Q&A에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페어드 바 차트에서 감소 유지 증가의 구분값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아마 지금 저희 팀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으니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9.8과 마이너스 2.7 사이에서 한번 그어줬고요. 플러스 4.7에서 플러스 8.0 사이에서 한번 그어줬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때 응답자 수가 전체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일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수치의 차이가 2.7%에서 한 4.7% 사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중간은 증가 감소의 그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은 거고요. 9.8% 이상 차이 나거나 8%포인트 이상 차이 날 때는 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요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OTT 만족도를 이렇게 속성별로 많이 묻죠. 컨텐츠 만족도, 요금제, 사용성, 정보 신뢰도 이렇게 해서 묻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A가 자사라고 하면 브랜드 B, C, D, F 이렇게 경쟁사가 있을 때 각각의 만족도를 비교를 하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더트 플랫이라고 합니다. 각 항목을 하나의 선에 놓고요. 그 안에서 각 이제 브랜드별 만족도를 이렇게 수치를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자사가 꽤 높은 쪽에 속하는데 자사보다 약간 더 높은 브랜드 D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서비스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로 플레이어들 간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가장 만족도 차이가 큰 건 요금제 만족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사는 한 중간쯤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걸 읽으실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항목이 지나치게 많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레이더 차트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항목이 한 6개 정도까지 레이더 차트를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지면 사실 갈수록 이제 9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는 지금 체조 선수의 평가 점수 얼마나 뭐 랜딩을 잘했냐, 스타일이 좋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 건데 그러면 3번 선수 같은 경우가 점수가 사실 모든 항목에서 좋지만 스타일이 안 좋고 랜딩 점수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좋죠. 또 다른 예시는 앞에 도트 플랫에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브랜드별의 어떤 패턴을 조금 더 유형화해서 보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저희가 냈던 백화점 트렌드 리포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이 신세계백화점 빨간색, 현대백화점 녹색인데요. 두 개가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게 가죠. 모든 항목에 대해서 두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은 익숙하고 친근하다, 대중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높고 갤러리아 백화점은 이 두 가지에서는 굉장히 낮고 반대로 고급 프리미엄 이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두 브랜드가 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에서 보여주시는 분석 툴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지금 넣었는데요. 파워포인트 많고요. 그 다음에 루커 스튜디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주 좀 더 전문적인 툴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분석값이 자동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거냐, 전문가의 손길과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가공 작업을 하시면은 전문가가 뭐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전문가한테 부탁하시지 않으셔도 얻을 수 있는 결과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 힘맵. 사실 엑셀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특히 조건부 서식 중에서도 이렇게 스케일로 값에 따라가지고 색깔을 입혀주는 기능이 너무나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힘맵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진짜 첫 번째 예시에서 나왔습니다. 온도를 표시를 할 때요. 이렇게 이게 월별이죠. 월별의 평균 온도, 맥스 온도, 미니멈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느 계절이 가장 더웠고 어느 계절이 추웠는지 표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가 높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온도가 높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6월, 7월, 8월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빠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맵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로 요거를 표시하는 데서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패턴을 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2034 남성, 여성, 3549 남성, 여성 50대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유통의 유형에서 가장 자주 결제를 하는지를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 흰맵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진한 파란색을 입혀보면요. 3549 여성은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점보다도 더 자주 결제를 하고요. 2034 남성은 편의점에서 훨씬 더 많이 결제를 합니다. 이런 차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힙맵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은 똑같은 힙맵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도에다가 입혀본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월 평균 이커머스 결제 빈도를 입혀보면 색깔이 진한 곳, 놀랍게도 울산,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세종시 이런 데가 이커머스 결제 빈도가 높고요. 제주도 굉장히 낮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안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이커머스 결제 객단가를 표시를 하면요. 거꾸로 제주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배송비 때문에 자주 시키는 어려워서 어쩌다 한번 시킬 때 왕창 시키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패턴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 차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예시예요. 월 1평균 운동을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을 이제 응답자가 직접 평가를 한 거예요. 요거의 결과를 이렇게 점으로 좀 뿌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선 안에 분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운동을 많이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운동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오른쪽은 카테고리카 스캐터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수면의 질도 순서가 있는 값이고 그다음에 운동량, 시간 이것도 이제 연속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건 어떤 거냐면 태블릿을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서 하는 행동,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각각이 항목형 데이터인데 그때 그 위치에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 자체는 이렇게 원의 크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카우치, 즉 소파에서는 뭘 제일 많이 하냐면요.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체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죠. 사실 태블릿이 나오는 거 일단 다 미국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테이블 위에선 태블릿을 가지고 뭘 하냐라고 보니까 음악을 듣는다.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는 차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 차트,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실 이제 3디멘셔널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하나는 요거는 지금 GDP, 퍼 캐피타, 그러니까 인당 GDP, 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인당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행복도 두 개의 디멘전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점이 나올 텐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 버블의 크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인구의 수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GDP가 높아지면 행복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디까지는? 요 한 6만 불 정도 구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데 6만 불이 넘어서면 GDP가 높아진다고 행복도가 높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을 바로 이제 차트 안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좀 독립적인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를 보는 거는 뭐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라인 차트로 표시를 하고 위쪽에 있는 건 비트코인의 그 가격인데 사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차트의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표현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항목을 좀 구분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결제 건수를 2034 남성에서부터 50대까지 좀 세그먼트를 나눠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2개월간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랑 전 하나하나 이렇게 컬럼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50대에서 가장 크게 많이 늘었네. 사실 시작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결제를 안 하시던 분들이 이 끝에 가서는 마켓컬리 결제를 엄청 많이 하게 됐죠. 코로나 효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드 에리아 차트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의 이제 합계를 누적해가지고 보여줄 때 이제 쓸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누적하면 스택드 에리아 차트가 되는 거고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시각화 방식만 조금 바꾼 건데 이거는 이제 스트림 차트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재밌게도 그 미국에서 많이 어린이한테 주는 이름, 새로 이제 주는 이름의 분포를 보니까 여기도 이제 시대성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좀 1980년대 이후에 많아지는 이름이 애슐리, 뭐 아만다 이런 이름이 말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전에는 1900년대 이럴 때는 도로시, 헬렌 이런 이름이 많았네요.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보여준 또 다른 방식인데 여러분 덤벨이라고 하나요? 아령이죠. 아령 차트라고 하는 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자의 숫자가 국가별로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인데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2009년, 빨간색은 2016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스웨덴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죠. 한국이 가장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연구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국가.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고 오른쪽은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찾아본 예시인데 미국의 50개 주의 각 주별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위치는 해당 주의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거고 전체를 모았을 때 미국 지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소득 증가가 높았던 거라고 보여주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높이가 전체적으로 크면 원래 소득이 높았던 주, 기울기가 크면 많이 올라간 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한 차트의 형태입니다. 벌써 57분인데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어드밴스드 차트 타입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시들을 오늘은 많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뒤에 마지막에 조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폴 차트는 아마 재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차트일 거예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그쵸? 그러니까 판매 원가를 빼면 총 매출 이익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서 마케팅 비용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그 임대료 빼고 이런 비용들을 빼면은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항목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이제 수치가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순서대로 표현을 하기에 좋은 차트이고 특히나 재무 분석에서 많이 쓰는 차트의 유형입니다. 근데 재무 분석에도 많이 쓰지만 이럴 때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내 사용자가 더 많이 유입이 됐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탈을 했는지 이거의 효과를 전부 다 누적해서 보면서 기간별로 어떻게 사용자 숫자가 변했는지 볼 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트 타입입니다. 마리메꼬라고 하는 차트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모든 끼니를 한식이냐 양식이냐 일식이냐 중식이냐 분식이냐로 나눠보니까 한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 일식, 중식이고 한식 다음에 분식, 그 다음에 양식, 일식, 중식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각각을 그럼 한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지 외식으로 먹는지 혹은 이런 HMR을 이용하는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지를 한식을 먹는 전체 케이스를 한번 다시 나눠봤어요. 이렇게 해서 외식의 침투가 가장 많은
퀴즈 타입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리메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냥 바차트가 아니고 마리메꼬를 이용하면 좋은 건 뭐냐면 사실 한식에서의 20%와 양식에서의 48%는 의미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외식의 한식의 기회는 이 사각형의 면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 안에서의 크기의 차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빨리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차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맵과 선버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계가 있는 항목형 데이터를 보여주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음료도 팔고, 그다음에 과자류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이죠. 가공된 농산물도 판다고 하면 각각의 아마 매출의 비중이 있을 거고, 음료 안에서는 티, 맥주, 커피 이런 비중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음료 전체 안에서 다시 크기별로 티와 맥주와 이제 커피를 보여주고, 전체를 합했을 때 내 전체 매출이 되게끔 하면서 상대적인 크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이 트리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음료 중에서는 티랑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고 과자류 중에서는 캔디, 사탕이 많이 팔리고 이런 걸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선버스트 차트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오른쪽 예시는 오케스트라 구성인데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현악기가 있고 현악기 안에서도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 있고 뭐 첼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악기라고 하는 대분류의 비중 그걸 다시 이제 세분화했을 때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성하신 차트의 유형입니다. 센키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뒤에가 지도라서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의 유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from to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주거의 형태, 미혼 다인 가구인지 미혼 1인 가구인지 기혼 다인 가구인지 요거랑 5년 후에 자기가 계획하는 주거의 형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지를 그려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향후에도 1인 가구 살 거라고 생각했고요. 향후에는 다인 가구가 될 거라고 응답을 했던 뜻이고 현재 기혼 다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1인 가구가 될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했던 뜻입니다. 미혼 다인 가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두 개의 스트림의 크기를 비교하면 더 많은 수가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냥 다인 가구로 남아있을 거라고 응답한 수가 이 경우보다는 더 작다라는 거를 이 스트림의 크기를 가지고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밑에는 요걸 좀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다인 가구인데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반대로 1인 가구인데 다인 가구가 될 거라고 예상한 이유가 뭔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 3개를 뽑은 건데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혼이거나 혹은 지금 혼자 살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거 계획에 있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들로 나타난다. 즉, 이 동인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제가 지도는 보여드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렬, 그룹핑, 컬러, 하이라이팅, 배열. 다 뒤에서 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짜잘한 건데 싶은데 사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트가 가지는 메시지의 강도 혹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끝에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입니다. 항목형 변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무선 이어폰 브랜드는 원래 제시된 보기가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있었는데 보기 순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응답이 많았던 애플 갤럭시 버즈 QCY가 위쪽에 나오게끔 응답이 많았던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순서형 변수, 빈도라든지 만족도 같은 순서형 변수는 이렇게 응답수대로 정렬해서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룹핑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항목이 굉장히 개수가 많을 때 그걸 전부 다 보여줬을 땐 패턴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관련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채널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온라인에 속하는 게 있고 오프라인에 속하는 게 있고 미디어에 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룹핑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라도 정보 탐색 채널로 이용을 하는 비중이 93.8%,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63.6%,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39.1%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온라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유튜브 포털 사이트,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이나 앱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고 오프라인은 동물병원, 가족, 친구, 지인, 반려동물 전문 매장 이렇게 각각의 그룹핑 하에서 세부 항목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조금 더 패턴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예요. 각각의 한식이 마련법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마리메꼬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모든 음식은 저희가 원래 내식에서 먹다가 이제 다른 방식이 생기면서 외식도 하고 HMR도 이용하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도 이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식의 대안이 어떤 부분에 많이 침투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였다고 하면 내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저는 제조사고 사실 내식에 쓰이는 소재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 내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내식을 강조할 수 있는 컬러링을 하는, 그래서 똑같은 차트지만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이라이팅은 요거는 뭐냐면요. 저녁에 정기적으로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연령대별로 쭉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스킨 토너가 제일 많고 클렌저, 크림 이런 순이고 그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쭉 다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봐서 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숫자들만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센스는 30% 이상에서 높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로션이나 아이케어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에서 높구나. 그리고 수분 패드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많이 쓰고 스파 케어는 2호, 2구세에서 많이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일수록 내가 정말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이라이팅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거는 여가백서라고 하는 이제 그 문화관광부에서 내고 있는 중요한 정보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 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오고 있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1위부터 10위까지를 지금 다 이렇게 항목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보고서 안에 있는 이 차트를 가지고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도 좀 읽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뒤에 가니까 이렇게 차트를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인데 지금 TV 시청이 계속해서 순위가 낮아지고 수치가 줄고 인터넷 방송 시청, 즉 유튜브 보시는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순위가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가 사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를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코로나 초기 1년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 세그먼트별로 결제 건수가 그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카테고리가 있고 감소한 카테고리가 있어서 각 세그먼트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카테고리 5개, 가장 많이 감소한 카테고리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만 놓으니까 저도 조금 읽기가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봤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같은 항목끼리 같은 색깔이 되게, 그리고 위쪽에 있는 즉 증가를 많이 한 카테고리일수록 가능하면 진한 색을 가지게 표시를 했더니 배달 음식은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의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카테고리였고요. 생각보다 친환경 식료품점 이런 게 그 여성 중심으로 그리고 3549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카테고리가 그렇게 나오더라. 반대로 카테고리 가장 많이 감소한 거의 경우에는 외식 그리고 편의점 이런 스토어로 되더라라는 거를 전체 패턴과 세그먼트별 차이를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건 저희 거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가지고 저도 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문서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는 웹툰과 웹소설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페이지마다 웹툰, 웹소설을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서 상단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연재를 기다려서 보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회차를 쌓아두고 뭐라 보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줬는데 밑에서는 평소 감상하는 작품이 얼마나 많고 빈도는 어떻게 되고 1회 감상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쓰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컬럼으로 배열을 했는데 여기서는 웹툰 웹소설을 가로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인식한 패턴을 따라서 갈 때 훨씬 더 그 정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던 걸 여기서 바꾸면 또다시 이제 두뇌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여기서도 웹툰과 웹소설을 이렇게 세로로 배열을 해줬더라면 아마 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거라서 그런 배열도 섬세하지만 굉장히 특히 데이터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줄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각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흔히 많이 보시는 게 브랜드 지표, 특히 뭐 설문이나 이런 거 기반해서 브랜드 지표를 받으시는 게 있고 구매 데이터 혹은 매출 데이터로 분석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서 2개의 예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예제 얘기하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3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고 그때부터 Q&A에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제가 마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지표.
아까 현재 이용하는 무선 이어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었죠. 이거 이제 항목형 데이터인데요. 아까 이제 러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러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응답자는 브랜드를 QCY라고 응답했어요. 요 이제 3번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실제 데이터에는 3이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3이라고 하면 QCY라고 지금 치환을 해서 전부 항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된 응답자가 총 1000명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00명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피벗 테이블을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00명 중에 애플 에어팟을 쓰는 사람이 42.7%, 갤럭시 버즈를 쓰는 사람이 19.5%였다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은 아까 보셨던 와플 차트, 그렇죠? 와플 차트에다가 에어팟 하나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에어팟 쓰는 사람이 42.7%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개 항목의 비율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브랜드 간의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합치면 100%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애플 에어팟이 43%, 아까 42.7%인데 제가 반올림을 했죠. 43%, 그 다음으로 갤럭시 버즈, QCY 이렇게 세 개, 브릿지까지가 좀 메이저고 나머지는 기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순위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바차트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에어팟이 1등, 갤럭시 2등, QCY 3등, 브릿지가 조금 있고요. 나머지 기타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디멘전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연령별 브랜드 점유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 툴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가 아까 이제 보셨던 42.7%, 19.5%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10대 안에서만 볼 때, 20대 안에서만 볼 때, 50대 안에서만 볼 때 수치를 좀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체랑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면 분홍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10대, 20대는 애플 에어팟을 전체보다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40대, 50대는 기타라고 응답한 어떻게 보면 이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좀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스택드 바 차트를 옆으로 쭉 비교를 한 형태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연속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애플 에어팟은 50대에서 10대로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용자 비율이 높아지고 삼성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10대, 20대도 높고 50대도 높은데 이 중간이 없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높고 낮음을 힙맵으로 표현할 때는 특히나 이런 세그먼트 특징을 표현을 하고 시각화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또 힙맵에 컬러링하는 규칙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강점이 있는데 경향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스택드 바 차트로 보여주는 것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점유율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차트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조금 장단점이 다릅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안드로이드와 iOS의 점유율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변화랑 수치를 같이 모두 보여주기 위해서 스택트 그 컬럼 차트를 쓴 예시입니다. 이 녹색이 안드로이드인데 2009년에는 거의 없다가 2015년에는 81.8%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트로 보여줄 수 있고 시점이 훨씬 더 촘촘하다고 하면 이렇게 스택트 에리어 차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연속된 변화를 좀 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 대신 이 차트의 단점은 뭐냐면요. 각 시점별의 수치를 다 같이 보여주게 되면 여기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차트로서의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얘는 크기의 변화를 보여주지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 차트의 형태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드로이드와 iOS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진짜 언제쯤부터 그 점유율이 뒤집어졌나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누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점유율을 표시를 해보면 나머지는 굉장히 좀 그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적은 수준의 데이터이고 안드로이드랑 iOS의 변화가 그렇고 언제쯤 이게 좀 뒤집어졌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서 경쟁 브랜드 간 위상 변화 시점을 보는 데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구매 데이터를 좀 볼게요. 저희는 지금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결제를 할 때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단위로 좀 애그리게이트를 해요. 어떤 단위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단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별로 분석을 하고 싶고요.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월별로 분석을 하고 싶고 브랜드나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요 단위로 다 묶습니다. 그래서 2034 남성이 강원도에서 2020년 2월 달에 11번가에서 구매한 모든 그 빈도의 수 그리고 금액의 숫자를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한 만 줄이 넘는 데이터가 나오죠. 왜냐면 세그먼트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17개 시도 있고 브랜드 숫자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변수가 크게 이제 이것들인데 각각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세그먼트는 항목형이죠. 그리고 요 강원도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SO 코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위치 데이터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가 발생할 월은 날짜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브랜드도 항목형 데이터고요. 빈도와 금액은 연속값, 0이 존재하는 연속값이죠.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요약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체에 있었던 결제 내역을 제공한 대상자의 숫자, 패널의 숫자를 보니까 13,000명이었고 결제 건수는 320만 건 정도가 되고요. 카드 결제 금액은 이게 빌리언,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1,09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한 거를 뒤에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루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로 만든 대시보드예요. 태블로와 이제 굉장히 좀 보기엔 비슷한데요. 뒤에 있는 러 데이터에 지금 연결된 형태로 제가 만들어놨고 여기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브랜드를 선택하면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선만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그 세그먼트 내에서의 결제 빈도의 변화만 볼 수 있는 형태로 해놨고 이건 이제 인당 결제 빈도를 브랜드별로 나눠서 봤을 때 밑에 이쪽에서보다 사실 뒤로 갈수록 결제 빈도가 높아진 브랜드가 쿠팡이네라고 하면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편의점 안에서의 브랜드별 결제 빈도의 변화들을 전부 다 테이블로 해서 이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좀 상세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끔 구현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객단가 변화도 볼 수 있는데요. 객단가는 사실 단어와 이런 데가 굉장히 좀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월별 저희가 10,000명 기준으로 환산을 해놓은 건데 그 안에서의 결제자의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아직 브랜드를 분류하지 않은 결제 건수들이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GS25나 CU 같은 편의점 브랜드들이 확실히 많은 사람이 결제한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쿠팡은 도대체 왜 그럼 성과가 좋아졌지? 10,000명 중에서 결제 금액의 변화를 보니까 이 뒤에 두 달에 가가지고 이렇게 확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기인했을까를 보고 싶어서 결제 금액은 그러면 결제 횟수랑 결제 단가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두 개로 한번 쪼개보고 결제 횟수는 다시 월별 한 번이라도 결제한 사람의 숫자와 그 사람들의 결제 빈도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 매출이 사실 어떤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단계별로 볼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뒷달에 두 번 뜬 게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 하면 결제 횟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사실 객단가가 늘지는 않았는데 결제 횟수가 늘었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시 어디서 결제 횟수가 늘었는지를 보니까 결제자의 숫자 자체가 늘고 그다음에 결제 빈도도 한 4회 정도에서 4.3회, 4.2회 정도로 늘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결제해서 결제 횟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분석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아까 제가 ISO 코드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예요. 이커머스의 지역별 인당 월간 결제 빈도를 비교해봤더니 가장 높은 게 울산광역시, 대전, 경기도, 서울시 이런 곳들이 높게 나타났고 가장 빈도가 낮은 곳이 제주특별자치도. 색깔이 연하죠. 이거를 객단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거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이 되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배송비 부담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이제 크게 모아서 사셔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 침투율을 보면 이커머스를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울산광역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소비 성향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곳의 특징이 산업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높고 취업률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그먼트별 특성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예시예요. 컬리를 세그먼트 안에서 결제한 건수와 금액이 이 기간 동안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50대에서 굉장히 많이 결제 빈도가 늘었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면 원래 컬리의 메인 사용 계층이었던 사무사고 여성에서는 늘긴 늘었지만 50대만큼의 가파른 변화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신사 예시를 한번 볼까요? 무신사는 사실 다른 세그먼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2034 안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좀 줄다가 확 늘었어요. 이때 언제였냐면요. 다 무신사랑 해 캠페인을 했을 때입니다. 즉 캠페인 효과 덕분에 무신사 결제 빈도랑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으므로 이 캠페인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후에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걸까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근거들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시에 매몰되지 마시고 꼭 이 다음과 같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가독성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가독성을 더하려면 사실은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하는 과정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무조건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더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중심으로 고르고 심플리파이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거.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컬러링도 하고 힙맵도 입혀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X, Y 축에다 뿌려보기도 하고 이 데이터에 서로 사실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데이터 사이의 관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가질 수 있게끔 차트만 그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강조하는 것까지를 데이터 시각화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태블로까지 다양한 시각화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중간중간에 여기 Q&A 창에도 그렇고 채팅창에서 어떤 분석들 쓰냐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 굉장히 엄청난 시각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약간 써보셨던 툴 정도를 씁니다. 파워포인트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보여드렸던 태블로나 로커 스튜디오 정도들을 좀 쓰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하고 싶은 시각화를 하는 데는 사실 큰 제약이 없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기능이 많은 거, 무조건 최신 툴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나의 수년도, 내가 시간을 얼마나 배우는 데 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공유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기만 하면 되는지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정도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툴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블랙 포인트 꼽으라고 하면 세 번째예요. 데이터 작업은 제가 오픈 클래스를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데이터는 항상 바다거든요. 바다를 끓여서 소금을 얻으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못 얻고 끝납니다. 그래서 분석과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찾아내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작업을 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더 그 메시지를 더 잘 다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바다를 끓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얻고 싶으신 시각화 산출물을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얘기를 오늘 차트 정말 다양하게 보여드렸고 저희가 오늘 그 세션 끝나고 아마 조금 있다가 세션 밑에 오늘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드백 주셨으면 해가지고 저희 링크 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에다가 응답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시각화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더 궁금하신지 이런 것들을 좀 묻는 질문들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툴을 써보고 싶으시고 어디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이제 저희 오늘 신청해 주신 이메일로 팔로우 메일도 보내드리면서 이 시각화라는 주제로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의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차트 유형 좀 보실 수 있는 예시 아티클 같은 것들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후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변수 유형과 분석 목적. 그냥 예쁜 차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변수의 유형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차트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고 차트 선택한 다음에 정렬이나 그룹핑이나 컬러 하이라이팅 페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일들이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차트가 가진 힘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터 시각화의 최종 목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는데 당연한 얘기를 왜 했냐면요. 내가 작업한 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작업한 걸 기반으로 정말 내가 원했던 데이터가 읽히는지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도 그게 충분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은 이 차트가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데이터에 맞지 않는 차트를 선택했거나 이렇던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한 메시지가 충분히 부각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